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 또 차트와 지표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또 왕창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그 주식시장을 볼 때 차트하고 또 경제지표 주기적으로 계속 발표하죠. 그쵸. 물가지수부터 해갖고 이제 금리, 뭐 PC 같은 거 다 발표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꼽아서 네. 주신다면 어떤 경제지표를 주로 주목하세요? 네.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찝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몇 개를 좀 꼽아드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경제학 전공했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뭐 재정경제, 경제 통계 뭐 이런 건 조금 어렵긴 한데 경제학이든 어떤 학문이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법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법칙을 너무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나와서 그런 거지 여러분께서는 전문 용어만 딱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지 이거를 시간만 조금 내셔가지고 예를 들면 PCE가 궁금하다. 저 친구가 PCE 얘기하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는 걸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걸 얘기를 하네. 뭐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네이버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걸 찍어보시면요. 친절하게 정말 쉬운 표현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맞아요. 세 줄로 딱 네.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그거 읽어서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거고요. 저는 단연코 아까 제가 줄기차게 설명드렸던 우리가 주식시장이든 뭐든 이 경제라는 걸 이해를 할 때 실물경제 부분과 금융경제 부분이라는 걸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0페이지에 제가 간단히 써왔습니다. 실물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신다면 노동시장, 물가, 소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노동시장과 물가와 소비는 뉴스나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표로도 다 항상 볼 수 있어요.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밑바탕에 정말 중요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인구 구조와 부채를 봐요. 저희 하우스는 이거 갖고 계속 언급은 안 드리지만 워낙 이게 이제 그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국가별로 계층별로 또는 경제활동 인구별로 또는 뭐 노령이냐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양호하게 변하는 국가가 일단 저는 굉장히 좋은 국가라고 보고 있고 또 국가 경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얘기되죠. 뭐 개인 부채가 몇 천조가 넘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인 부채도 개인 부채지만 국가 총부채를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국가 총부채는 절대 어디서 언급을 안 해요. 주로 우리 뉴스에서 보시는 것도 개인 부분의 부채가 1000조가 넘었고 뭐 가계 부분 그러니까 가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계 부분 부채가 얼마고 뭐 기업 부분 부채가 얼마고 정부 부분 부채가 얼마다 따로따로 언급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한 국가에서 내고 있는 부채, 빚의 총량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 한 국가의 전체 총부채라고 하면 아까 따로따로 언급드렸던 가계 부분 부채, 기업 부분 부채, 정부 부분 부채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가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기업 부문, 가계 부문 부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33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한 460%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라고 그래놓고 미국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는 경험이 쌓여야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노동시장, 물가, 소비, 그 다음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슈 중에 인구구조, 부채 이 5가지만 제대로 딱 이해하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해하는데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는 저는 기업 실적을 금융 부분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를 그대로 주가가 여기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연 금리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경제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동성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하면 통화량 또는 이 유동성도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느냐 늦게 회전을 하느냐가 있고 통화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통화승수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유동성.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금리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 거고 금리 내리면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자들한테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은 뭐 항상 발표가 되니까 HTS에서만 봐도 매번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 여러분 저도 지표 갖고 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절대 지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뭐 영어 써지고 막 뭐 잘 안 들어본 표현 써졌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실물 경제 웬만한 지표들은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내려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금리나 또는 통화, 뭐 채권 이쪽 통화는 아니고 금리 채권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금리 채권으로 가면 무조건 이건 신용 지표라고 하죠. 이거는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제가 추세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추세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발표되는 게 일정한 뭐 2, 4분기, 3, 4분기 연속이니까 근한 6개월에서 9개월 지속되면 이거는 확실하게 추세를 잡은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추세가 빠지는 추세도 반대로 2, 4분기, 3, 4분기 연속 빠지면 이건 진짜 안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레토릭을 피해라 어떤 극단의 해석을 피해라라고 하는 게 이걸 잘 모르시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저희 같은 또는 다른 전문가 훌륭하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제 입은 저의 설명조차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 하려면 실무 부분과 금융 부분에 이런 노동시장 물가 소비 인구 구조 부채 기업 실적 금리 유동성 또는 정책 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걸 딱 보고 아 이럴 때는 이게 안 좋다 그랬지 이러면 이런 영향이 있다 그랬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공부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 막 머리 싸매고 할 만큼의 공부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 몇 개 보시거나 틈나시는 대로 계속 보다 보면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지금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인구 구조에 대해서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의 들어갔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구조 예를 들어서 뭐 그 외국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할 거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패권 전쟁 때문에 눈을 돌려서 인도나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로 돌리는 이유가 인구가 그나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인구 하락이 굉장히 줄어들고 심각하다고 있죠. 하셨잖아요. 2100년도인가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인구 구조가 그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경제는요 결국 다 인구 게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실물 경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 몇 가지 언급드린 것 중에 인구하고 관련 없는 지표가 뭐가 있나요? 노동시장 인구죠. 물가. 인구가 많아야 돈 쓰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네요. 네네. 노동시장도 충분히 조달이 될 거고. 뭐 더 예를 안 들어도 돼요. 소비는 당연하죠. 인구죠.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하고 결부돼서 그러니까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경제 이슈라는 게 없어요. 결국 다 인구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경제활동 인구, 소위 뭐 국가마다 틀리긴 하지만 17세부터 52세까지인가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에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유망한 투자국이겠죠. 참고로 저희가 미국이요, 거기가 패권국이고 뭐 제가 미국 전공해서 미국을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인구 구조만 보더라도 지난번 강의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설명은 좀 빼뜨리고 한 것 같은데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젊은 친구,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부분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지역별로 볼까요? 유럽, 아시아, 뭐 남미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퍼시픽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인구, 젊은 층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게 아시아 퍼시픽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이 유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아 퍼시픽이 주식으로 유망하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한 건데 그만큼 인구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72년생인데 70년대생들이 가장 출생아 수가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때가 98만 명인가 96만 명이라고 그래요. 2022년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작년 우리나라 말이죠. 네. 그 20만 명대 정도 됐다고. 26만 명이었습니다. 자, 96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2100년인가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1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중국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패권 흉내 내고 이제까지 물론 뭐 미국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전 세계 공장 역할하면서
고성장 구가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적으면 인건비 자체가 비싸집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싸지는 거고, 그래서 싼 제품을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구 구조를 떼서 설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역시 어느 분야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TF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다시 해볼까 하는데 1편에서 ETF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 ETF로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ETF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또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분산 말씀드리면서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3개 투자하는 거, 3개보다는 5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죠. 5개 투자하느니, 예를 들면 우리가 AI가 좋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핵심 종목을 어떤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서 정말 유망한 AI 관련된 종목만 쫙 모아서 펀드로 투자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AI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더할 나위 없는 투자 대상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펀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는 가입할 때, 나올 때 해외 투자 펀드 같으면 길게는 뭐 15일씩 걸려요, 환매하는데. 근데 ETF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용어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든 용어를 풀어 헤쳐보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ETF가 뭐의 약자냐면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가 되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다.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데 적용되는 기준가도 하루 건너서 기다려야 되고, 펀드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한 2, 3일씩 걸리고, 나올 때는 더 길게 걸리고. 그런데 ETF는 어떤가요? 주식처럼 상장을 해놨으니까 바로바로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시장이 다르니까 하루가 더 걸리죠. 일단 여기서 첫째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넌지시 말씀드린 건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가장 큰 운용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인가 삼성전자가 총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냥 원 오브 댐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100조 운용하는 하우스보다 1000조 운용하는 하우스가 훨씬 더 정보가 많고 양질의 정보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우스들이 다 분석해서 검증해서 선별해 놓은 종목들만 모아놓은 걸 상장을 해놓은 게 해외 ETF예요. 그럼 일단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산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ETF는 최근에 단일 종목 ETF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건 ETF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려면 개인 종목 투자하지 뭐하러 그걸, 또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ETF라고 하면 주식형 ETF 많은 건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종목이 있고 몇천 개씩도 갖고 있습니다. 적은 게 뭐 100개, 50개, 가장 적은 게 뭐 50개, 100개예요. 기본적인 분산 자체가 되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까 전문 운용사, 전 세계 유수의 운용사, 미국이 가장 합리화된 시장이고 선진국 시장이고 전 세계 투자 업계에서 침 좀 뱉는다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시장에서 업계의 수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데서 ETF 운용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얘기는 일단 검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운용 역량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유동성, 또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일단 보수가 싸죠. 제가 자꾸 펀드하고만 비교하는데 펀드를 막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저도 펀드 업계에 20 몇 년 있었지만 펀드 다 좋습니다. 근데 펀드가 기본적으로 보수가 뭐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 회사 보수, 또는 숨어있는 매매비용은 ETF하고 똑같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 매매비용은 펀드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비용이 기본적으로 주식형 기준으로 하면 2.5에서 3% 정도 돼요. 근데 ETF는 그런 보수가 있나요? 운용보수 정도 있죠. 평균이 한 0.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보수 대비 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ETF는 사실 그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투자 상품이지 않을까, 투자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또 펀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와 펀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샀어 들고 있는데 나오는데 15일 걸린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걸 왜 투자해요?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펀드 투자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1000만 원을 넣건 내가 가입한 펀드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안 줍니다. 운용사에서 안 줘요. 자본시장법상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가 아니고요.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운용사에서 판단해서 안 겨우 주는 것도 3개월 전 거 주고 전체 종목 안 주고 탑10 정도 줍니다. ETF는 어떤가요? 네이버만 들어가서 찍으면 다 나옵니다. 해외 운용사, 미국에 있는 운용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운용사에 들어가면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다 공개합니다. 이 정도로 투명화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예. 네, 방금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떴잖아요. 네. 실적 발표 이제 전날 직전까지만 해도 그날은 당일날 1%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미국 시장은 진짜 투명하게 완전 정보가 완전 유출이 100% 안 되고 잘 공평하게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야 이상한 짓들을 못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에 뭐 라임 옵티머스 최근에 또 무슨 주가 폭락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기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인 거고 비투명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ETF로 시작을 해서 단일 종목으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아픔을 겪고 이제 ETF로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펀드를 저는 하는 그 개념을 자체를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저는 이런 투자 수단이 어디인가 싶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또 좀 그런 게 옛날에 이거 펀드에 돈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그 덕분에 월급쟁이로 살았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내가 어디에 투자한지도 알 수도 없는데 거기도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 이제 너무 호도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저도 그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그 순수하게 그래서 뭐 저희 자문사 거를 대신하시라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펀드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펀드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이면서 그 업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니 장단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ETF도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단점이라고 딱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ETF를 투자하실 때 꼭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한 몇 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32페이지인데요. 운용 전략, 리서치 자료, 운용 성과, 규모, 운용 비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ETF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ETF를 운용하는 운용 하우스가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운용 하우스를 검증을 한다고 할 때 뭐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일단 먹혔다는 얘기고 그거 자체가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원하는 운용 전략, 내가 대응하고 싶은 시장 방법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ETF를 선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 내가 기대하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시장이 이렇게 이 사이드 워킹을 할 때 그때 잘 헤쳐나가거나 하는 어떤 실력이 있는지 또는 또 중요한 거가 그 하우스가 시장을 해석하는 스탠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예를 들면 유로 시작하는 유럽계 어떤 운용 회사는 중국을 좀 지나치게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든가 또 주식 일변도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든가 또 이제 P로 시작하는 미국의 채권으로 되게 유명한 하우스는 운용사는 워낙 채권으로 이제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채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봐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져야 10년물 금리가 빠지고 그래서 채권이 가격이 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만의 어떤 색깔을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S로 시작하는 굉장히 오래된 운용사, 이 ETF라는 걸 처음 발명하는 회사가 있어요. 운용사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좀 저희가 좋아하는 좀 담담하게 시장을 봅니다. 되게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성향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다만 좀 까다로운 건 이제 영문 자료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도 하고, 보고서 길어봐야 뭐 한 4-5장이고 진짜 긴 건 한 10장짜리도 있는데 짧은 거면 한두 장짜리 나오니까, 내가 선택한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는 항상 ETF 이름 앞에 다 써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SSGA, 스파이더가 SSGA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 미래가 뭐 타이거, 삼성이 코덱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스파이더 ETF를 골랐으면 SSGA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보는 하우스인지를 볼 때 ssga.com을 들어가시면요, 운용사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리서치 보고서들을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위클리 코멘터리도 올려놓고, 쿼터리 코멘터리도 올려놓고, 애뉴얼 전망도 올려놓고, 그때 보고서들을 다 올려놓으니까 어떤 한 개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한 1-2주 딱 날짜를 잡으셔서 그 보고서를 한번 쭉 정독을 해보세요. 처음 한다고 당장 답은 안 나오겠죠. 공부하고 더 좋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또 이제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는데, 그런 한두 줄 문장이 정말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같은 걸 딱 깨달을 때 되게 저는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기쁨도 좀 맛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다 보면 이 하우스가 얘기하는 게 되게 주식을 좀 너무 좋게 보네, 채권만 너무 좋게 보네, 얘네들은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있구나, 이런 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스스로 기준이 생기셨고 어느 정도 기초 준비가 되셨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과정이고, 그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ETF를 사실 공부해보면, ETF 종목들, 정말 운용사마다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요. 어떤 운용사는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채권에 집중돼 있고, 어떤 운용사는 완전 레버리지 같은데 또 완전 몰빵돼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ETF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ETF를 고르고 싶다면, 이런 운용사의 스타일을 꼭 파악하라는 거. 당연하죠. 우리나라 운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다 깔아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글쎄요. 네. 국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그래서 또 다음도 지금 이어진 질문인데, 네. ETF도 파생 상품, 운용 전략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정성 있는 상품들,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말 너무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사실 ETF라는 게 대박을 친 이유도, 똑같은 거 수익인데 2배 준대, 3배 준대, 아니면 떨어져도 돈을 준대. 이걸로 이제 ETF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의 활용과 주의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조금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제 개인 의견이나 저희 하우스의 의견을 빗대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까 사실 아드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로 질문을 좁혀 주셔서 그나마 쉽긴 한데, 그 전에 하셨던 질문, 파생 상품을 활용해,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실 거고, 헤지펀드 전략이라는 게 제가 아까 뭐 롱바이어스, 숏바이어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멀티 스트래티지, 마켓 뉴트럴만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옵션 오버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건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자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대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행히 안 하셔도 될 만큼 그냥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로 좁혀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면, 저는 똑같습니다. 인버스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시장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이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게 인버스 전략이잖아요. 올라가는데 하는 건 그냥 현물 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서 올라갈 게 분명하니까 3배, 5배를 먹어야 되겠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장은 예상한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시장은 절대 예상한 대로 안 갑니다. 그게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10배, 20배짜리가 나오겠죠. 5배 나왔으니까 5배짜리 하시면 되죠. 결과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 저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D로 시작하는 레버리지로 되게 큰 운용사 분도 제가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확실히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게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뜰 것 같으니까 5배, 4배로 먹어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면 되죠. 내가 잃는 게 없이 못 벌고 끝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뜰 거라고 생각해서 5배, 3배짜리를 들어갔는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3배, 5배가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께서 방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게 리스크고 그게 위험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말씀을 조금 더 신뢰를 주신다고 하면 인버스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그 인버스가 가능하게 하고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 운용 전략의 수단이 파생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은 빼기로 하고 그건 조금 전문가 영역이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드리면 인버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레버리지는 조금 이게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설명을 드려도 어제 같은 시장에 저희도 빠졌습니다. 올라갈 때 빠지기도 해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독특하게 짜놔서 이제 빠질 때 오르거나 올라갈 때 참여하지만 빠질 때 훨씬 덜 빠지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어제 올랐는데도 저희께 빠지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덜 빠지거나 더 빠지거나 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어진 질문도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질문을 또 가져와 봤어요. 네. 저희 1편에서 레버리지 투자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투자의 첫 번째 목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근데 레버리지는 이것에 가장 위배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야기 되게 네. 제가 들었었는데 네.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33페이지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와 투기를 딱 무 자르듯이 가르는 건 참 애매하죠. 그래도 기억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레버리지를 갖고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1배, 2배 정도 그게 투기일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배 넘고 3배, 5배 가면 이건 투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예상이 안 돼. 예상의 범주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예상이 빗나갈지언정 예상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상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그게 과도한 레버리지인 거고 그게 투기 영역으로 가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33페이지 좌측 테이블을 통해서 제가 구분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투자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로 접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게 투자라고 봐요. 자, 주식 투자 내가 손실을 한 20% 봤다. 근데 분명히 이 종목이 펀더멘털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우상향 할 것 같아. 들려오는 소식이 좋아. 애널리스트 전망들이 되게 좋아. 그래 20% 마이너스지만 1년 동안 20%였는데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기다리지 뭐. 분명히 이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파생 상품이 끼어 들어가고 이번에 그 뭐 주가 사태들 다 녹아버리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게 장기적인 이 기간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투기에서 만약에 벌면 좋지만 잃어버리면 거기서는 분명히 이제 마진콜을 당한다거나 계좌 자체가 녹아버릴 거기 때문에 1억을 넣어놨는데 속된 표 작살나서 4천만 원, 3천만 원이 됐어요. 이게 오른다고 한들 더 올라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인 것 같고 성향도 그렇죠. 투자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벌자 또는 잃어도 적당히 잃자 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투자라고 봐요. 근데 투기는 잃든 먹든 간에 아까 제가 왜 그 중국 종목 가지고 마이너스 75%일 때 마음 딱 정리하고 그냥 했던 것처럼 그게 투기죠. 사실은 운이 좋아서 똔똔해서 나왔지만 이거는 완전히 고위험 고수익이죠.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다시 표현하면 고수익 고손실 이게 이제 투기의 영역이 아닐까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도 당연하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수준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뭐 투기는 좋은 표현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안 좋은 표현으로 굉장히 무모한 거죠. 이게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접근하는 이 어떤 이 방향에 있어서도 저희 하우스가 견지하고 있는 펀더멘털 접근을 하는 거. 물론 펀더멘털 접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절대 그 차트를 하시는 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니까요. 저희는 차트 분석 따로 안 하거든요.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을 예를 든다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가 있고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얼마나 마케터빌리티가 있고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지를 보는 게 펀더멘털이고 그걸 수치로 표현하는 게 영업이익 성장성, 뭐 배당이 얼마나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순수익이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성이 좋은지 뭐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부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투기는 말 그대로 이거 분명히 갈 거야. 자, 예를 들면 뭐 제가 여러분께 비판을 드릴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가 어떤 펀더멘털이 있을까요? 가상화폐를 우리가 크립토커런시가 어떤 펀더멘털이 있나요? 어떤 펀더멘털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갈 거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너도 나도 사서 올라갈 거니까 투자. 이게 투기라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제 후배도 있습니다. 아파트 사고 그런데 저는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라는 거고 투자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인프라 이런 것들이 투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투기의 대상은 일단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서도 투자 채권보다는 파생 상품의 영역이 조금 투기의 영역에 가깝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는 단연 투기의 영역이고요. 이제 투자 대상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도나 매수 시점을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왜 펀더멘털 또는 실물 경기 이게 가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 차트 패턴은 가격의 영역이거든요. 그래도 가치나 가격까지는 투자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투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 비싸고 싸고 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치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영역인 거지. 우리가 온리 시세 차이라고 딱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펀더멘털이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다 이제 그 법정 통화를 가상화폐로 바꿀 거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실제로 현존하는 지금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가 어떤 한 통화가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법정 통화가 크립토커런시 하나로 딱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투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가상화폐를 막 밸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뭐 법정 통화가 되고 현재 커런시를 대체할 거다. 그러는 순간 대체가 되는 그 가상화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휴지 조각입니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이러니,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의 영역인 거고 이게 다시 말하면 시세 차익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시세 차익을 먹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하는 근거가 있고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기업의 상품, 가격 결정력, 시장 지배력, 영업 이익 추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기 영역에서는 그런 건 안 보죠. 안 봐요. 파생 상품이 뭐가 있죠? 물론 파생 상품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 포지션을 잡자 뭐 이런 전략의 영역인데 이건 또 다른 거죠. 그래도 연결하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크립토커런시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은 가치가 없죠. 밸류가 없어요. 그냥 프라이스만 있는 거지. 그냥 오로지 프라이스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시세 차익이라는 말씀을 이제 좀 구구절절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으로 비유를 하나 해주셨는데 일단 투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간이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상품에 대한 가치가 정확히 뚜렷하게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투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에 대한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코인은 이 기업이 될 것 같아 그 단계 없죠. 그 단계 없죠. 나왔다. 그냥 이거
돈 벌 것 같아. 그런 것들 맹목적으로 그 정확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목표나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뜨겠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 우아한 표현으로 우리가 영어로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언더라잉 기초 자산. 주가의 기초 자산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가상화폐는 이 가상화폐 가격을 떠받치는 언더라잉 에셋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투기인 거죠. 정말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딱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대표님 오늘 또 거의 2시간 가까이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제 개인적인 근황에 대해서 잠깐 또 여쭤볼까 합니다. 네. 자문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또 유튜브에 나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홍보 네네. 목적이 있죠. 그 자문 서비스를 당연히 프로모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자문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가 원래 2018년부터 시작했던 자문사를 인수를 했어요. 재작년에 2021년 말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이제 레그넘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 사실 저희 업계라는 게 운용 성과를 좀 일단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그런 환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수익률을 만드는 해였고, 내부적인 어떤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해였다면,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세일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뭐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하시는 기 대표님이나 저희나 좀 늦더라도 긴 안목에서 좀 신뢰감 있게 접근을 하자는 게 저희 주의입니다. 좋을 때 쫙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막 엄청 했다가 또 안 좋을 때 확 안 좋고 절대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조금 고지식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다행히 법인, 저축은행들을 포함해서 법인 몇 군데서 자금도 최근에 어제도 좀 자문 맡겨주셨고, 판매사 한 2군데서도 이제 저희 상품을 열어주셔서 계약도 하고 해서 천천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법인 자금을 받는 것처럼 저희한테 직접 자문을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저희도 영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저희가 보는 이 친구들은 좀 시장을 담담하게 잘 보는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저희 회사 연락 주셔서 자문도 맡겨주시고, 또는 자문이 아니시더라도 시장을 궁금하고 하는 거 있으실 때, 오늘 힐링 여행자에서 하는 댓글, 앞으로는 댓글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때그때 보고 좀 답변도 달아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하고, 저희 자체 유튜브도 레그넘 글로벌 투자 또는 레그넘 투자자문 찍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아직은 어색하긴 한데 저희 딴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깊은 얘기들을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최근에 제가 판매사들하고 접촉을 많아지다 보니까, 판매사들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운용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인력들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3명으로 했다가 올해 어제부터 이제 계약도 한 분 했고, 그래서 다음 달에 계약해서 총 비상감사 빼고 홍보해 주시는 분 한 분 해서 총 이제 5명, 비상감사 빼고 5명으로 위용을 좀 갖췄습니다. 그 정도면 어제 계약한 분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 출근하시는 분도 그렇고, 워낙 백그라운드가 워낙 좋으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정말 저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 근무하셨던 저희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는 좀 이제 관록이 있으신 분들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사실 저나 저희 기 대표님이 실제로 다 같이 하면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서치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전담해 주실 2분을 새로 모셔서 좀 더 위용을 갖췄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또 자문 회사들의 역할이 사실 자문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문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 액수부터도 그렇고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또 부자들, 사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정보를 웬만한 자문기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요. 그분들은 자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문이 필요 없다고도 하는데,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부자나 그리고 또 기관들 왜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욕먹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까지 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외국계 운용사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해봤고, 상품을 개발해서 금융감원에서 상도 받아봤고, 세일즈도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분들한테 강의도 한 8년 했었고, 금융투자협회나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투자자 교육도 외부 강사로 등록을 해서 했었고, 또 더군다나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분들에 대한 그 교육, 다시 말하면 시장이라든가 시장 분석, 전망, 상품 소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장의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비전문가 다 포함해서 시장의 왕도는 없는 거예요. 이분 제 의견도 틀릴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 투자가에 계신,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시장은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정말 누가 뛰어난데 그분보다 몇 곱절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시장은 예상을 잘 못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이슈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석을 하고 시장을 담담하게 잘 보내,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산 많으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훌륭한 매니저들, PB분들이 가서 정보를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알죠. 근데 그 정보가 꼭 맞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뭐 몇 천억, 몇 조 가시신 분께 PT도 해봤고 아시는 회장님도 있는데, 글쎄요. 제 전공 분야를 저만큼은 다 모르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제가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 분야는 틀리거든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가 많은 거 하고 그걸 믹스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느냐, 또 거기에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예상을 또 접목해서 예상을 또 잘하느냐, 이래서 AI라는 게 왕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뭐 기관 투자가분들이든 소위 하이넷워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데 고액 자산가분들이든 개인분들이든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하죠. 예. 대표님, 그 지금 자문회사에서도 그 상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테마가 있었죠. 네네.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 게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네네네. 그다음에 인컴형 포트폴리오였나? 아니요. 네, 아무튼 몇 가지 있었죠. 저희 홍보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 투자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넓히고 싶어서. 저희는 그 35페이지에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운용 수익률 테이블인데요. 저희가 4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배분형.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여러 자산 공간에 9개 구분해서 하부 운용 전략 40개로 구분하고 시장을 미세 대응하자. 이게 자산 배분형, 영어로 SL 알로케이션. 이 좀 짙은 색깔로 칠해놓은 제일 위에 있는 SL 알로케이션 상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짠 게 있어요. 근데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전통 자산,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주식 채권이 흔들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수익을 낸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모토거든요. 근데 물론 이 대체 자산도 항상 좋진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 좀 안 좋고 있잖아요. 저희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얼터너티브 포트폴리오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언급 주신 테마형, 최근 같은 경우는 AI,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기차, 뭐 사이버, 그다음 로봇, 뭐 이런 테마들을 저희가 고르는 거에 좀 차별점이 있죠. 생산성이라든지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형성할, 또는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이런 것들만 골라놓은 게 저희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주식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디펜시브라고 해서 좀 안정형. 근데 여러분 보통 안정형이라고 하면 채권을 위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보는 채권은 생각보다 위험한 자산이 채권입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산이 채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디펜시브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자산 중에 헤지펀드나 실물 자산을 반 섞고 한 60% 섞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채권 부분을 넣어서 채권을 오히려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컨셉입니다. 이 네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률은 보시면 뭐 연초 이후를 좀 보죠. 연초 이후에 4월 말까지 자산 배분이 한 7.2%, 대체 자산이 조금 이제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 올리고 이러면서 부동산 값이 좀 빠지고 이러면서 0.8%,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테마형이 한 10.2%, 그 다음에 디펜시브가 선방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나름 타이밍을 좀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9%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빠졌겠네요. 시장이 좀 흔들거렸으니까. 근데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챗GPT, 그 엔비디아 반도체 덕분에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질문도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났는데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내 인간성 차원의 겸손보다 시장을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은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대응해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걸 예상을 해서 물론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나라의 뭐 증권사도 인수하시고 하셨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프리-IPO 시장부터 투자를 해갖고 정말 초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정말 10년, 20년 확률 10% 미만. 근데 주식시장, 상장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이것도 겸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당연히 됐어야지. 이런 거. 시장은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그냥 이걸 보통 뭐 추종을 해야 되느냐, 선도를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종, 선도는 조금 감이 틀리고요. 시장은 그때그때 대응해 가는 겁니다.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가 8%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꼭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가 15% 먹어야 되나요?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겸손하게 접근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 종목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네. 뭘 공부해야 되지? 힐링 여행자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요새 인터넷 너무 좋잖아요. 정보의 홍수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이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금융지수, 금융지식이 함양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강조하셨는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따라가면서 대응하라고. 왜냐? 우리가 시장을 앞서갈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이죠. 이게 시장이 먼저 이슈가 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라. 네. 네. 물론 죄송하지만 앞서갈 수는 있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거꾸로 타면 어떡합니까? 예상처럼 안 되면 어떡할까요? 큰 가능성이죠. 그럼요. 그럴 가능성을 줄이는 거가 위험 관리인 거고 투자의 첫걸음이 위험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의 첫걸음은요. 수익을 낼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 네, 마지막에 가장 기본 우리가 투자의 기초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 아, 당연하죠.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